됐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에도 그 상속세 절세액만 한 1억 이상 한 회계 전문가, 세무 전문가 문정태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제가 뭐 이름을 회계학 콘서트라고 했는데 뭐 노래 부르는 건 아니고요. 시켜도 제가 잘 할 수도 못하고 듣고 싶지도 않으실 겁니다. 일단 여기 오신 분들 제가 뭐 대충 소개는 들었는데 그래도 여기 두 분은 아시는 것 같고 여기 선생님만 좀 잠깐 어디서 왔고 뭐 하시는 분이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성경제신문 기자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는 주로 기업하고 금융을 다루는데요. 네. 근데 제가 회계는 잘 몰라서 처음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고 싶으신 게 회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회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잠깐만 뭐 설명을 뭐 어떤 일 하시고 어디 사시고 뭐 네, 저는 정기부 경기동에서 중개업을 하는 김경영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은 뭐 세금 알겠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네, 세금인데, 예, 저도 그 옆에신분하고 같이 이제 그 같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서울시에서 한 33년간 이제 그 도시계획 대통령, 세계와 이타운 같은 그런 주로 일을 했습니다. 해보고 이제 나와서 이제 통과해서 그냥 정리도 해갖고, 네. 준비해갖고 부동산 같은 거 해가지고, 네. 그렇게 어떤 사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네. 하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작하시니까 드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뭐 제 강의가 원래 주제는 되게 딱딱한데 조금 쉽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시는 분들에 맞춰서 강의를 한 3가지를 준비해놔요. 근데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질문사항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좀 오늘 강의를 준비했는데 그래도 어떤 분들한테 난 이거 별로 관심 없는 분야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다가 꼭 이 강의에 맞춰서 내가 꼭 이걸 다 알아야겠다고 생각하실 거 전혀 없고요. 강의는 자유롭게 진행되고 혹시 이거 하다가 교수님 저는 뭐 다른 거 궁금하다 그럼 얼마든지 질문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뭐 직각이잖아요. 이게 직각이라는 게 저랑 바로 이렇게 대면하고 강의하는 거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뭐 교수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생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 오신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기 사장님도 배움의 열정이 굉장히 활발 타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대 뭐 어떻게 뭐 술 마시고 놀러 갈 수도 있고 친구 만날 수도 있고 뭐 집에서 편히 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신 열정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제가 봤을 때 높게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뭐 일단 주제는 뭐 이걸로 잡았어요. 제가 뭐 회계도 있고 세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는 돈 막는 방법 뭐 이런 겁니다. 세는 돈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세금도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고 내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걸 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업에서 회계에서 뭐 부정이나 뭐 분식회계나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알게 되면 불편한 재질 불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틀 차이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 1000만 원 되는 거 봤다. 원래는 몰랐으면 그냥 편하게 발 뻗고 주무셨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인데 근데 나중에 알고 아는 게 병이라고 알게 돼서 불편한 짓이겠죠. 이거는 뭐 요즘에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뭐 돈을 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제가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세금을 1년에 사람들이 1년 내내 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1월 달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가세가 있고요. 뭐 2월 달에 또 뭐 연말정산에서 또 뭐 있고요. 3월 달에는 법인세가 있고요. 4월 달에 또 부가세가 있어요. 부가세 4번 있어요. 또 5월 달에 종소세가 있어요. 6월 달에 재산세가 있고요. 7월 달에도 뭐 쉬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 뭐 중간예납도 있고 8월 달에 중간예납 또 있어요. 9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재산세 또 있고요. 자동차세인가 그때 또 있어요. 10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중간예납 있고 거의 1년 내내씩 세금을 냅니다. 이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건지 세금 내기 위해서 일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도대체 나한테 남는 돈이 없지? 이런 궁금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지금 돈을 버는 거는 아 사람들이 재테크를 해서 그런 건가?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재테크라는 게 뭐 주식 투자도 있고 부동산 투자도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 주제인 내가 알지도 못하게 새는 돈만 막아도 좀 뭔가 돈이 되는 일이 아닐까? 부자가 되는 일이 아닐까? 라는 좀 취지에서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분명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럴 때 만약 알게 된다면 불편한 지질 중에 나도 모르는 어떤 새는 돈이 있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자, 다음은 그 돈을 혹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오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일단 오늘은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분 한 분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각자의 다 사례가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례를 많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좀 뒤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통장 잔고가 좀 부족하신 분들, 뭐 내 고객의 통장 잔고를 좀 채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런 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사를 쓰시는 분들을 위한 자리가 되겠죠. 뭐 실제로 뭐 내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 다음에 세무 관리가 또 필요한 직원들, 뭐 이런 분들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단순하게 뭐 회계나 세무만 하는 건 아니고 좀 전반적으로 회계와 세무가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두 개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 뭐 한 면만 봐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실무에 좀 확실하게 도움이 되고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직접적이라는 건 내가 당장에 필요는 없어도 아 뭐 이거 예전에 들은 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다시 되돌아봐도 알 수 있는 뭐 이런 걸 좀 초보자분들도 쉽게 알 수 있는. 너무 다들 좀 그러니까 다른 뭐 책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아 이게 뭐 아까 우리 기자 선생님 물어봤는데 왜 이런 거 하시냐고 저한테 돈도 안 받고 뭐 저도 지금 책을 좀 쓰려고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책도 뭐 대충 써서 뭐 출판사하고 좀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제가 다른 책들 봐도 너무 어려워. 좀 간단한 것도 좀 어렵게 설명을 하고 왜냐하면 또 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보편 타당하고 좀 이론적인 부분을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콘서트에 가는 거예요. 노래를 들으면 내가 이승철 노래를 들었어. 내가 뭐 교육을 노래 들었어. 뭐 감흥이 있죠. 하지만 콘서트에 가면 더 어떨까요? 좀 더 감흥이 배가 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강의를 제가 좀 합니다. 왜냐하면 책도 좋지만 뭐 저자 직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직접 얘기를 해보고 책이 이런 내용이 뭐 저자는 뭐 이런 의도를 썼는데 나는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여러분들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면서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의 장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자주 질문이 뭐냐면 이것도 뭐 진짜 도움이 되나요? 시간 내서 기껏 왔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면 저도 뺏고 싶은 생각 없고요. 물어라고 해서 뭐 대충 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물어보시고요. 많이 풀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100마디 설명보다 좀 간단한 사례를 직접 도움을 받은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부가세 환급받은 사례인데 45세 중소기업 대표님인데 제가 실명 안 쓰는 이유는 아까 기자님한테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또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고객한테 얻은 정보를 이렇게 또 대중한테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가세 세무처를 잘 몰라가지고 부가세 환급 못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잘 해가지고 부가세 환급 받았더니 그게 거의 직원 2명 월급에 가까웠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못해도 뭐 250만 원도 뭐 200만 원, 500만 원. 그 다음에 이것도 뭐냐면 로스턴트 중견기업 이사님인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데 재산세를 깜빡 놓쳤는데 이것도 어떻게 잘 해가지고 또 세금도 환급받았던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창업 많이 하시죠. 푸치 사장님이 뭐 이렇게 공동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이것도 명의자 문제를 또 이렇게 또 투자를 좀 잘못하셔가지고 굉장히 또 세금을 많이 과세가 됐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내 주변에 난 이런 거 없는데 관심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당장 이런 일이 내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뭐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는데 우리 한번 찬찬히 한번 3시간 아닙니다. 금방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많으니까 그 중에서 보시면서 나 이런 사례가 기억난다 하시는 분도 있으면 뭐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한번 바로 가볼게요. 불편한 지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에 아니 뭐 여러분 고객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뭐 쓰는 뭐 글을 읽는 독자들이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오늘 좀 팁을 얻어갈 수 있다면 저는 정말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는 이제 어쨌든 강의를 뭐 사업자분들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대강의 목차는 이겁니다. 넓게 토픽으로 잡아봤는데 뭐 대충 들어보는 것도 있고 뭐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뭐 이거 뭐 대부분 다 아는 거 아니냐 이거를 제가 정의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례를 바로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고 그걸 뭐 어떻게 해결이 됐고 뭐 이런 거를 좀 짚으려고 합니다. 쭉 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업자 등록 시에 필요한 서류가 뭡니까? 라고 강남구에서 서비스업을 하시는 박사님이 직접 문의를 주신 건데 그 내용을 뭐 이렇게 제가 풀어 썼습니다. 나중에 저 메일 주소 주시면 강의 자료 드릴 테니까 사실 안 치셔도 됩니다. 제가 드릴 테니까. 네. 굳이 뭐 사진 찍는데 시간 빼실 필요 없고요. 제가 뭐 자료 드릴 테니까 나중에 가실 때 메일 주소 뭐 연락처 알려주시면 저희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부모님 소유 주택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분의 사례가 뭐였냐면 이게 뭐 부모님 주택 가지고 뭐 하는데 뭐 문제가 있나요? 했는데 이게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걸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기 집이 아니라 부모님 집이었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박 사장님이 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꼴로 갈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걸 잘 해결이 돼가지고 사업자 등록도 잘하고 세금도 잘 피하게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다음은 여기 문의가 뭐냐면 기한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마포구에서 컨설팅 하시는 어떤 사장님이 동생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시작했어요. 보통은 다들 막 시작을 하니까. 근데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바쁘다 보니까 깜빡한 거죠. 보통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나는 열심히 잘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 뭐 금방 와서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세무서 하는 거 무서워하고 귀찮고 그런 사람들 많이 깜빡합니다. 그럴 경우 사업을 시작하시고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 내시면은 이게 좀 불이익이 많습니다. 가사세뿐만 아니라 매입세 공제. 이게 매입세 공제라는 게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가세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내가지고 가산세에 공제도 못 받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잘 알아주시고 이분도 이렇게 처음 사업을 하시는 동생분을 위한 질문이었고요. 뭐 고려할 사항은 뭐 내가 어떤 그 동생분이 어떤 유형 사업을 하는 거 서비스업인지 유통업인지 그다음에 과세 유형은 뭐 내가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인지 면세 사업자인지 뭐 허가는 뭐 내가 음식 종목 같은 경우도 허가증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를 잘 챙기라는 의미였어요. 다음은 사업자 등록 이런 거 진짜 이런 것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이거 어디 가서 받냐? 어떻게 보면 뭐 여기 있는 사장님들 다 아실 수도 있지만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되게. 그래서 이거 세무서 방문하면 언제든지 가능하고 나중에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게 홈택스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뭐 인터넷 찾아봐도 막 어떻게 보면 뭐 맞는 정보도 있지만 허위 정보도 많고 잘못된 정보도 많고 오래된 정보도 많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주셔가지고 좀 뭐 어떤 고객분들이나 자녀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가 뭐냐? 이걸 좀 정의를 좀 하면 우리가 대차제도 프로토닉 계산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자산이 얼마 있고 내가 뭐 매출액이 얼마고 내가 이번에 손해가 얼마 났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재무제표인데 이분은 뭐였냐면 내가 재무제표를 보려고 하는데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 그럴 때 재무제표에서 뭘 봐야 될지 이걸 좀 문의 주셨습니다. 재무제표 분석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이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을 근간으로 대부분 회사의 주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업종도 많습니다. 뭐 바이오랄지 벤처랄지 이런 데들은 영업이익이 없는데도 주가가 막 엄청 뭐 뜨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통적인 제조업일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하고 저는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재무제표의 중요한 사항은 뭐 이런 내용이었다. 다음에 재무제표 이건 또 뭐냐면 뭐 환전업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영문 재무제표가 필요해가지고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봤냐? 자기가 세무서한테 물어봤더니 뭐 잘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너무 간단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이게 뭐 자기가 기장하고 신고 다 했는데 영문으로도 가능한가요? 요즘에 우리나라 세무서가 몇 가지 서비스를 해줍니다. 공짜로 가능한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좀 간단한 것도 어떻게 보면 알고 계시면 좋은 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류수정.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례가 같이 섞여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용산구에서 일하시는 사장님이 자기가 이제 2017년 이거 세무신고하고 봤더니 뭔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오류가 발견됐어. 어떻게 고치냐? 수정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홈택스, 즉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작년 거, 즉 과거의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는 없고 올해 2017년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방법을 해야겠죠. 근데 이게 뭐였냐면 이거를 물어보면서 오류가 발생됐다 하면서 뭐였냐면 이분이 아는 이분이었나? 이분 회사였나? 하여튼 다른 분이 이런 거죠. 자기 회사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 지인이 뭐 이랬다더라 하면서 물어본 게 재무제표를 승인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재무제표 승인이 뭐냐면 회사가 있으면 주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주주가 보통 다 대표이사일 수도 있는데 주주가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주주들이 그해 재무제표를 승인해주지 않으면은 불이익이 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승인받지 못해가지고 대출 연장이 안 되고 나중에 이래가지고 회사 가치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낭패를 당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이 재무제표가 잘못됐다는 걸 주주들한테 이게 들켜가지고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뭐 재무제표를 고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주들의 이익이랄지 그런 거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세무신고용으로도 중요하겠죠. 제가 너무 말이 빠른가요? 아니요. 괜찮나요? 네. 재무제표 계속 해볼게요. 오늘은 재무제표 끝내고 3번은 솔직히 이게 대표이사 퇴직금이 뭐 여러 가지 저희가 토픽 질문사항 중에 거의 1, 2번으로 많은 질문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도 퇴직금 받고 싶은데 직원처럼 그 가능하냐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어차피 뭐 노란 우상 문제 뭐 그런 데 가입해도 되고 하는데 법인을 경영하거나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은 퇴직금 다 받아가는데 나도 근데 사장은 퇴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분이 용산구에서 스포츠 장비업을 하시는 윤 사장님인데 자기가 설립을 하고 이분은 실제로 좀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사를 좀 팔고 전문 경영이 들어오게 돼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됐는데 이때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일단 정관에 그 퇴직금 규정이 있어야 돼요. 대표이사한테 퇴직금 얼마 줄 수 있다. 이게 나와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정관이라는 게 뭐냐? 정관은 그 어떤 회사의 어떤 규정이죠.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헌법집에 가까운 겁니다. 이 정관이라는 거는 그 회사가 나름대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표이사 퇴직금이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면 줄 수 있는데 회사님 나중에 뭐 정관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요? 아닌가요? 하지만 정관에 없는데 퇴직금을 줬을 경우에는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세무상 큰 불이익이 있고요. 정관을 고치신 다음에 나중에 퇴직금을 받아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순서를 거꾸로 했다가는 크게 세금을 좀 볼 수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도 이게 뭐냐면 퇴직금
절차를 정관을 만들어 놓지 않고 진행하시다가 나중에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아가 뭐 이런 사례였죠. 그러니까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퇴사를 해도 퇴직금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사람. 내가 열심히 2011년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를 이룬 다음에 좋은 가격에 팔았는데 퇴직금 못 받는다는 게 좀 억울할 수밖에 없죠. 다음은 공동대표이사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분도 좀 되게 특이한 사례였는데요. 회사에 뭐 각자 대표가 있을 수 있고 공동대표가 있을 수 있는데 한 회사에 대표이사가 2명이었던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 분이 대표이사 역할을 하는 거였고 나머지 한 분은 직원이었죠, 실질적으로는. 명의만 같이 이제 공동으로 쓰는 뭐 이렇게 있었죠. 여기 두 분 사장님 혹시 대표를 같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건 뭐. 그런데 이분도 나중에 직원으로 있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직원이었는데 이분이 대표이사로서 명의가 돼 있으니까 퇴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신청했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뭐 알아보니까 퇴직금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고민이 돼서 저한테 문의를 줬던 사례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결론이 뭐냐면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이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직원이었잖아요. 직원인 거를 좀 증명할 수 있다면 대표적인 게 매달 꼬박꼬박 급여를 받아갔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거기 실질적인 대표이사 했던 사람한테 지시를 받았다 뭐 이런 뭐 이메일이랄지 뭐 결제문이랄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근로자성이 인정이 돼서 공동대표였지만 그래서 이분이 예외적으로 근로자임이 한 달이 돼가지고 퇴직금 청구를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좀 특이한 사례죠. 공동대표이면서 퇴직금을 받는데 앞에 얘기한 정관에 없었어도 근로자인 게 좀 입증이 돼가지고 대표이사 퇴직금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아니 이런 걸 어쨌든 이분은 퇴직금 못 받았을 거고 괜히 세금만 왕창 냈을 거 아니에요. 내지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조국에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그렇죠. 명의만 대표이사라도 일종의 반사가 돼 있어도 그 사람이 그렇죠. 임금을 받고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고. 입증 책임이 어쨌든 이쪽 이 직원 본사한테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걸 모르는 채로 그냥 있었다면 퇴직금도 못 받고 뭐 괜히 세금만 내고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세금 부담까지 받는 거죠.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표이사 지급 규정입니다. 앞에서 제가 정관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분도 이제 5월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도 회사에서 뭐 전문 경영인으로서 대표이사 퇴사를 하게 됐고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이제 퇴직금 지급 규정은 어디에 이제 저희가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물어본 사례였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인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채로 퇴직금 산출했다가 세금을 1,000만 원 맞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 겁이 나가지고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대표이사 퇴직금 규정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에 마련한 거고요.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또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공증받아야 됩니다. 이 정관이 그냥 대충 뭐 그냥 우리 직원들끼리 그냥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공증을 받으셔야 이 정관 효력이 있고 이 정관의 대표이사 퇴직금은 뭐 얼마 여기서 이제 퇴직금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배수 규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표이사는 뭐 직원들보다 2배 이상 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규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대표이사한테 많이 주면은 주주들이 손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닐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주주가 반대하면 배수 규정을 줄 수 없겠죠. 어떤 회사는 심지어 뭐 한 3배, 4배 이렇게 주는 회사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결의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공지까지 받아야 됩니다. 요즘에 뭐 법무부나 이런 데서 뭐 공증받기가 뭐 굉장히 좀 까다롭게 하는데 어쨌든 요게 없으면 대표이사 퇴직금 규정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세금이 왕창 이렇게 이분도 L회사였죠. L회사 같은 경우도 세금 폭탄을 맞았다. 이게 진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어쨌든 잘 처리해가지고 뭐 다른 L회사 전 사장님 사례를 보고 잘 알아보신 다음에 정관 마련한 다음에 퇴직금 일자를 좀 이렇게 늦췄어요. 그래가지고 퇴직금 받아서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좀 약간 무거운 주제인데 혹시 뭐 여기 기자님도 계시는데 횡령이 뭐다? 뭐 간단하게 그렇게 학번을 저희가 추가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배임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 뭔가 잘못해가지고 네. 그 어떤 고의성을 갖고 잘못해가지고 회사에 피해를 끼친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아 역시 기사님 훌륭하시다. 네. 일단 워딩으로 그러니까 글자로 봐도 뭐 횡령과 배임이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비슷합니다. 근데 뭐 말이 다니까 근데 이게 쌍으로 가는 이유가 뭐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아, 뭐 이게 횡령이고 이게 배임 비슷한 거 아니야? 횡령이고 배임도 한 거 아니야? 뭐 엄연히 일단 법률적인 문구로는 다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뭐라 해야지? 이게 빈번하게 발생해요. 근데 이게 쉬쉬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게 아시다시피 언론에 공개가 되면 그 회사 이미지 안 좋아지고 뭐 주가 또 하락되고 주주들이 막 하고 뭐 경찰에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럼 횡령 사건 직원이 횡령을 했어. 그럼 거기 뭐 관계자들 뭐 부장 뭐 임원들도 뭐 계속 뭐 심지어 검찰에도 참고인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증인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소문이 나면 뭐 이따저따 하고 뭐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기자분들은 좋아하시겠지. 뭐 이런 게 밝혀지면 삼성전자도 횡령이 많아요. 워낙 큰 조직에 근데 이제 다 막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덮어버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3년 전인가 100억대 횡령 사건을 기사로 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금방 탁 사라지더라고 기사가. 직원하고 그 회사하고 결국에는 횡령 배임 사건이 발생하면 뭐 양 둘 간의 문제지만 어쨌든 그게 사회에 공론화되고 그러는 게 왜냐하면 물론 이제 직원을 처벌을 해가지고 사회 구성원들이 횡령도 안 하고 좀 맑고 투명한 사회를 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좀 알려지는 게 좀 저도 좋다고 봐요. 하지만 그 회사는 굉장히 좀 타격이 있어요. 이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횡령과 배임을 통해서 우리가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이 횡령을 하면 새는 돈인 거죠. 근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뭐 큰 회사도 아니었어요.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하는 강사장인데 직원 일용직이래. 정규직도 아니고 뭐 이래가지고 거래처에서 수만 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예를 들어 횡령죄로 고소 가능하냐. 이분이 왜 그러냐면 일용직이라 이게 안 되지 않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뭐 1,500만 원 벌금 물어야 할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직원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한 걸로 일단 결론이 났고 어쨌든 이분이 계속해서 횡령의 또 특징이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했던 사람이 또 했나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밝혀지기도 어려워요. 여기서 계속이라는 게 뭐 몇 개월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제가 뭐 어디였더라 미국에 미국이니까 뭐 거기는 경제도 더 크고 그럴 수 있는데 평균 3년 동안 이 횡령 사실이 안 밝혀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하는 사람도 자기가 걸리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증거도 많이 넣고 뭔가 좀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 거래처 같으면은 거래처 사장한테도 원래 이 거래처 사장이 음식점 사장 여기 강사장한테 바로 연락하면은 중간에 이 일용직 직원이 횡령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거래처 사장은 계속 이 직원한테만 연락하도록 이 직원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사장이 얘한테 직접 연락 못하도록 그냥 다 알아서 좀 이렇게 믿음직스럽게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일용직임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횡령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사람이 반복하고 이런 사람이 또 다른 회사 가서도 또 하고 게다가 또 잘 밝혀지지가 않아요.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 3년 동안 횡령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근데 뭐 우리 주변에 회사님 내 주변에 횡령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기사로 보는 건 뭐 그다지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 솔직히 잘 와닿지 않습니다. 큰 회사 가야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음식점에서도 이런 게 있었고 뭐 뒤에서도 사례를 계속 얘기하겠지만 횡령은 좀 약간 특수한 사례고요. 그러니까 횡령이라는 건 어떤 돈의 주인, 재산의 주인이 제3자한테 위임을 해놓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임은 좀 더 광범위합니다. 뒤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볼까요? 여기 배임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임은 우리가 업무 수탁을 받은 그
업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 너 이거 해, A라는 일을 해 라고 했는데 B가 그걸 하지도 않고 돈이 아니라 그 일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특히 고의적으로 안 할 경우 배임이라는 게 걸릴 수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광범위해서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배임에 걸릴 것 같지만 의외로 또 고소를 하고 또 소송에 붙으면은 배임죄로 사람을 그 상대방을 그러니까 그 피의자죠. 그러니까 피해를 준 사람 그 사람이 배임죄로 거기가 좀 쉽지가 또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전문적인 좀 상담을 좀 받아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분도 보면 엄사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사진관을 운영하는 그냥 영세 스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직원이 여자친구 데려와가지고 허락도 없이 자기 촬영장에서 막 하고 계산도 하고 그냥 갔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돈도 있는 거죠. 돈을 안 받았으니까 횡령에 해당된다. 근데 어쨌든 횡령죄는 피해 규모에 따라 뭐 가중처벌도 되고 구속수도 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구속까지는 되지 않아도 어쨌든 이거는 횡령죄는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원한테 이 행사용 촬영 장비를 맡기고 야, 촬영을 해라. 근데 돈을 받아라 했는데 업무상 이렇게 시켰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여자친구 데려와서 그냥 임의로 이렇게 막 한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크지 않고 아유 회계사님 이 사람 뭐 인지상정상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는 그랬죠.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 뭐 다 가족이고 뭐 한민족인데 근데 요즘에는 누가 보니까 내 사진관에 와가지고 뭐 어떤 직원이 와서 여자친구 와가지고 이 여자친구가 또 마침 또 모델 일을 하려고 했던 애야. 이거 촬영해주고 그런데 보통 한 2, 3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않고 그냥 했던 거죠. 그래서 얘는 모델 활동하고 굉장히 좀 짜증나는 거죠. 이 영사장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지만 엄사장이 또 이런 또 소풀을 할 수가 없어. 창피하니까. 자기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걸 누가 뭐 까먹고 얘기하겠어요. 물론 이제 뭐 친한 친구들한테 속상하다고 술 먹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애매해요. 되게 어려워요. 창피하니까 일단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쪽팔린 거죠. 뭐 3번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인정을 했어요. 인정했어. 횡령죄로 검찰 조사까지 받고 약식 기소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구속은 당하지 않았는데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뭐 검찰에서 엄청 겁을 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처벌을 좀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피해 입은 돈을 배상하고 네. 그 사람이 그 고발한 사람이 고소를 취하하게 뭐 합의를 하면 제일 좋겠죠. 맞습니다. 여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횡령은 형사사건이라 검찰까지 가면 검찰에서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일단 고발할 수밖에 없고 일단 민사상 합의가 되면은 법원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검찰이 고발을 해서 재판이 열리면 사법부 그 판사도 감경을 해줘요. 그러니까 합의를 했을 경우에 합의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변제를 좀 했을 경우에 일단 빨리 변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좀 합의를 해서 검찰이 고발하더라도 피해를 본 거를 좀 일정 정도 피해를 변제를 해가지고 반성이 깁니다. 뭐야 판사도 야뭐 약식 기소하고 분석 처리하고 뭐 그냥 사회봉사금융 이런 거 내리겠죠. 제가 아는 분도 이게 좀 그분은 뭐 약간 좀 그런데 횡령은 아니었는데 뭐였지? 법률상 그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거를 들켰어요. 이거 좀 제가 말씀드려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반성의 의미로 판사한테 어필을 했어요. 뭐 이래 가지고 자기가 죄송하다, 뭐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원래는 이제 구속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회봉사 명령으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찰 측에서 굉장히 어이가 없었지. 하지만 그런 식으로 좀 반성의 의미를 잘 보이니까 사회봉사 명령 받고 또 이렇게 사회봉사 명령도 뭐 굉장히 좀 힘든 양도 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잘 이렇게 빠져가지고 편한 데 가셨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봐도 납작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판사를 잘 설득하면은 이런 횡령 같은 경우도 원래는 좀 중범죄에 해당돼도 불구하고 반성의 의미를 보이면은 그냥 좀 감경을 좀 해줍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횡령이나 배임 같은 걸 우리가 좀 알아두고 야씨 뭐 내 직원이나 이런 게 없겠지 당연히 믿고 있다가 큰거 다칩니다. 그리고 약간 놓치지 마시고 그렇기 전에 약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여인데요. 이게 아까 그 대표이사 퇴직금하고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인데 상여가 상여죠. 그냥 인건비 해당되는데 아니 뭐 임원 상여가 그냥 주면 되는 거지 큰 그게 있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질문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천 남부에서 광고물 기획을 하시는 홍사님 문의 주셨는데 내가 정관에 정기급여 100%를 급여 말고 상여를 받을 수 있게 명시가 돼 있다. 이게 이제 정기급여가 연봉을 의미하는 건지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답변 드린 대로 임원 상여가 맞고요. 연봉의 범위는 당연히 급여가 맞고요. 여기에 100% 해당되는 상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 얘기를 쓰냐면 아까 대표이사 퇴직금처럼 이 임원 상여에 대한 규정도 정관에 있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뭐 임원도 직원이고 직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회사를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급여도 줄 수 있고 상여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뭐 굳이 정관에 우리 뭐 직원들 상여 같은 경우는 정관에 안 적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임원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어떤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뭐 대기업 같은 더 그렇겠죠. 상여를 굉장히 많이 받아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몇십억씩 받아가는 분도 있죠.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받아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도 정관에 명확하게 기재를 하지 아니한 상여는 불인정해버려요. 그래서 이 불인정한다는 의미는 결국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탈탈탈 털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몇 년치를 보통 세무조사하기 때문에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즉 주주들이 인정해주지 않은 임원 상여 같은 경우는 엄청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뭐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원 상여에 대한 규정이 꼭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걸 알아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절차.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원 상여를 이제 지급하려고 한다. 그래서 절차가 좀 궁금하다 했는데 상여 외에 여기 퇴직금도 임원도 아까 대표이사 퇴직금이랑 똑같이 대표이사도 임원이니까 정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5회사 사장 사례를 말하면 기한에 맞춰 임원 상여를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3년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분이 좀 어려워졌어요. 결국에는 임원 상여를 주려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관에 기재를 해야 되고 이 정관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총의 결의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간단한 건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대표이사 퇴직금처럼 정관도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규정은 그러면 여기서 이게 대표이사 규정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냐면 임원에 대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임원 상여는 급여의 몇 배까지 즉 한도라고 하죠. 한도를 정해주어야 합니다. 그걸 정하지 않으면 또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그냥 임원 상여 줄 수 있다가 아니라 임원 상여는 급여의 1배, 1.5배까지 줄 수 있다라고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또 다 불인정되고 세무당국에서도 엄청난 세금폭탄을 때립니다. 이런 세금폭탄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죠. 서초구에서 일하시는 휴대폰 도소매업을 하시는 물사장님도 이런 걸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분은 아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죠. 아예 그냥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죠? 다시 설명드리면 임원 상여는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원 상여의 명시 내용은 한도, 즉 금액이 얼마까지 줘야 될지.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대표인데 임원이 한 3명 있는데 1번, 2번, 3번 임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번, 2번을 주고 싶은데 3번은 좀 미워. 얘를 내년에 이제 해고할 거야. 그래서 얘는 안 주기로 했어. 그래서 그걸 정관에 기재했어.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임원은 공평하게 받아야 됩니다. 누구는 빼고 준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도 불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6번은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혹시 주식 투자 하시나요? 상장회사 코스피 주식 투자 안 하시나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주식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주식을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세금을 내나요? 거래세가 있지 않나요? 뭐 증권거래세는 좀 있죠. 양도세가 있나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양도세가 없습니다. 네, 잠깐. 우리가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상장되어 있는 회사,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양수도 할 때는 매매할 때는 세금이 양도세가 없습니다. 뭐 증권거래소는 어차피 그냥 자동으로 떼가는 거니까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주식 투자하는데 양도세가 왜 발생해요? 이거 이상하지 않냐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주식은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비상장 주식의 매매는 뭐 마찬가지로 스톡옵션도 마찬가지고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비상장 주식에 잘 투자 안 하거든요. 내가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거는 주로 비상장사를 사고 파는 사람들 아니면 뭐 비상장사 주식 거래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뭐 KOTC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서 거래하는 사람들 뭐 그 사람들도 뭐 지금 양도세 뭐 면제한다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지금 비상장 주식은 양도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상장사 주식은 양도세 납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3% 이상의 대주주는 또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상장사 주식도. 그거는 그냥 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주식 양도도 좀 양도세를 낸다. 그리고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할 때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의 질문이었는데 필요한 서류는 이거는 뭐 부동산 서류하고 비슷해요. 뭐 인감, 뭐 계약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부동산 양도 시에도 양도세 세금을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쳐가지고 신고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가산세를 내요. 여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증권거래세까지 놓치세요. 다들. 그래서 혹시 뭐 주변에 뭐 이번에 주식 양수했어. 뭐 상장사야? 아니 비상상사야. 그러면 양수 계약비 꼭 신고를 양도세 신고를 하시라고 꼭 조언을 해주시고요.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하면 엄청난 세금이 나가니까 세금들도 엄청 많겠죠.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다름이 아니라 비상금지 양도세 어떤 걸 신고해야 되나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 대부분 처음이에요. 잘 모르세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사 주식은 증권거래소뿐만 아니라 양도세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게 반기일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뭐 3월 31일 날 양도를 했어. 그럼 언제까지 하면 그해 8월 31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7월 20일 날 양도를 했어요. 계약서를. 그러면은 그 다음에 2월 28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 양도세는 뭐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알면은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 자체를 잘 모르십니다. 비상장사 주식은 보통은 주식 거래하면 그냥 HTS에서 바로 그냥 떼가버리잖아요. 증권거래소를. 증권거래소도 따로 신고해줘야 돼요.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좀 많이 놓치세요. 그래서 이거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문의를 많이 주신다. 이런 건 좀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양수 관련해서 없습니까? 계속 할게요, 그러면. 이건 뭐 기자님이 좀 좋아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뭐 이렇게 다 적지는 못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비상장 주식을 양수했어요.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근데 갑자기 사기를 당했대.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사기꾼한테 당한 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좀 배경을 설명해야 되느냐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 사장님한테 비상장 주식을 하나 판 거야. 뭐 1억 원에. 나는 근데 이 비상장 주식이 보니까 회사 가치가 굉장히 있는 건 줄 알고 한 뭐 3억 원짜리인 줄 알고 이제 알아서 1억 원에 샀어. 싸게 샀잖아. 사장님 입장에 그게 좋잖아. 그쵸? 근데 그 회사
앞에서 설명드린 재무제표를 보니까 거짓이었다. 아까 그 허위 재무제표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분식회계를 했던 거야. 그러면 사장님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제가 그렇게 10,000원짜리 주식을 3억 원이라고 뻥쳐가지고 1억 원에 팔았어. 한마디 뭐 좋았구나. 속았구나. 아이고 이거 어디갔어? 속았구나였습니다. 사기꾼한테 당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분이. 그러니까 이건 가지급금이라는 게 뭐였냐면,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임시, 가짜로 지급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회사 재무제표를 보니까 돈은 없고, 회사에 뭐 자산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지급금만 왕창 있는 거예요. 가지급금이 뭐냐면, 이미 그 회사에서 돈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자산이 없는 자산인 거예요. 그러면 회사님 왜 가지급금이라는 걸 잡아놓나요? 그러니까 왜 이걸 회사에서 만들어 놓나요? 왜냐하면 이게 회사가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자기가 대표이사하면서 주주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회사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뺐다 넣었다 이래요. 보통 법인 통장하고 자기 개인 통장하고 달리 가져가는데 그런 계정을 내가 법인에서 대표님한테 내가 직원이야. 근데 사장님이 갑자기 오늘 와가 내가 1,000만 원 빼.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가지급으로 처리 못해. 그럼 나중에 다음날 또 사장님 또 넣어놔요 또. 그 계정이 가지급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많거든. 근데 이걸 자산으로 섞어가지고 그 회사 주식을 제가 판 거예요 이렇게.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았다가 된 거죠. 그래서 처벌을 물어본 거예요. 그놈을 어떻게 잡아놓을까. 요거를 지금 비상장 주식 양도와 관련해서 문의를 준 게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쨌든 주식양수 사기 처벌은 굉장히 좀 셉니다. 이것도 형사처벌이고 아까 뭐 횡령과 그러니까 뭐 횡령도 아니고 배임도 아니지만 어쨌든 사기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 이게 파장이 되게 커요. 또 이걸 또 뭐 전문적으로 또 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회사를 막 그럴싸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막 사장님 그런 거지. 뭐 이제 한번 퇴직금 받으셨으니까 이걸 한번 회사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떵떵거리를 하셔야죠. 직원도 있는 것처럼 막 사무실도 위장해놓고 뭐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뭐 가봤더니 직원도 있고 일하고 있고 사무실도 있고 또 알고 봤더니 뭐 사무실도 그냥 그날 빌린 거고 직원들도 다 알바생이었고 그랬던 거죠. 다 가지급이었고 회사의 가치가 거의 없는 쓰레기 종이장을 가지고 1억 원을 하라고 뭐 제가 단위는 좀 줄여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금액이 컸어요. 그러면 회사 이런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저보고 사기꾼인지 알 수 있나요? 혹시 관상 보시는 분? 손금이라도 봐서 알 수 있다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되냐? 그 회사의 가치, 뭐 부동산이라면 내가 뭐 등기부분 보고 뭐 실제 가서 건물이 있는지 땅의 가치가 있는지 그건 좋은데 회사의 주식, 이 주식이라는 게 뭐고 회사의 가치를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회사의 가치를 알기는 일반인들이 알기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보는 게 재무제표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볼 줄 알아야 되고 특히 재무제표에 가지급 이런 게 많으면 이건 좀 이상한데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정 안 되면 그냥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이거 회사 어떤가요?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회사를 뭐 실사를 해본다든지 직접 뭐 나가서 뭐 확인하지 않으면. 하지만 재무제표만 봐도 많은 걸 알 수 있죠. 근데 사기꾼들이 그런 재무제표를 조작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가지급금의 가치를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맞습니다.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사기를 치는 놈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어쨌든 가지급금 등이라고 했는데 좀 제가 사기라는 거를 좀 잘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보통은 재무제표조차도 분식을 하죠. 그 말씀하신 방금 분식이에요. 그러면 진짜 방법이 없는 거죠. 진짜 업자한테 당한 거고. 그럴 경우에는 재무제표만 봐서는 저도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그 회사를 직접 방문해보고 실제로 영업이 되는지 상대방 거래처 리스트 받아가지고 이 회사 뭐 구매를 할지 실제로 뭐 납품이 잘 돼요. 이런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그 회사 주식을 덜컥 사버리면 그런 업자한테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사기꾼이 엄청 많죠. 그렇죠. 내가 안 당했으니까 없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 웃긴 얘기죠. 저도 뭐 이런 업계에 있다 보니까 돈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저도 당하기도 하고 뭐
그 당한 피해자들 옆에서 뭐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간접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 또 금액도 크고 부동산 사기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등기부 뭐 조작한다든지 뭐 이렇게 명의자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거래를 한 다음에 거래 직전에 명의자 바뀌기 전에 등기부 좀 먼저 해가지고 마치 내 거인 것처럼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부동산 계약하고 토지가 많죠. 네, 전세 계약도 막 그런 식으로 전세 계약 사기도 치잖아요. 아, 사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건 딴 얘기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강서구 어디서 그런 얘기 했는데 건물을 하나 업자가 지어놓고 다 대출을 받아서 지었어요. 그리고 서민들한테 일반 좀 사회적 약자, 사회 초년분들한테 전세를 막 준 거예요. 싸게 시세보다. 그럼 돈이 없는 사회 밖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 대출이 1순위일 거 아니에요. 담보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중개업자가 약간 좀 살짝 이렇게 있는 사실 없는 사실 이렇게 약간 좀 섞어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여기 뭐 대출 뭐 팔릴 일도 없고 너 보증금 걱정하지 마라. 뭐 솔직히 그리고 처음 계약하시는 분들이 전세보증 날리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 그 건물주가 날라버린 거예요. 대출금도 안 갚고 나중에 이 건물 팔은 다음에 그래서 양수자는 나 받았으니까 다 명도 다 내보내고 새로 나 받겠다 그러고 있으니 그 세입자들은 전세보증을 다 날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기가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주식 거래에서도 되게 많다. 사실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하잖아요. 그런 걸 알 수 있는. 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거래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제 내가 세입자야. 예. 전세 들어가야 돼. 예. 근데 시세보다 싸. 예. 그러면 유혹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뭐 개미줄처럼 이렇게 덫을 이렇게 파놨는데. 당연히 집주인이 이제 보증금 얼마를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해야죠. 원래 그걸 요구할 수가 있지만은 집주인이 또 그걸 깔아볼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직접 세입자들하고 좀 수사를 해가지고 보고 그리고 등기부상도 정확히 오늘날 직접 본인이 떼어가지고 거기에 1순위 그렇죠. 말소 기준이 언젠가 근저당이 설정했는가 이것도 보고 해가지고 총 금액을 따져가지고 요즘 그러잖아요. 평당 70%는 안전빵이고 그 이상 넘어버리면 나중에 경매라든지 넘어갈 수 있을 때는 처음 오늘 못 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들은 상식이 있고 그쪽보다도 전문가시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이제 업자가 이제 건물주하고 약간 짜고 막 설득을 한 거야. 그런 식으로 괜찮다. 건물 팔 일도 없고 경매 넘어갈 일도 없고 네가 2순위지만 2순위일 거 아니에요. 보증 전세 보증금 보증 사회에서 보장해주는 금액까지 있을 수 있었죠. 너 그 이상은 괜찮다. 라고 이렇게 약간 속인 거지. 있는 사실 없는 사실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되게 안타깝고. 그렇죠. 사회초년생. 모를 수 있어요. 사회적 약자. 의뢰 그러려니 해서. 의뢰 그러려니 전 세입자도 그냥 그러고 나갔다. 얘기하면 싸니까 그 정도로 감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은 얼마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기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진짜 코너가는 세상이에요. 특히나 그런 걸 좀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분들한테도 이런 걸 좀 전파도 좀 많이 하고 좀 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지막 7번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분야인데 종합소득신고 물론 여기 사회는 종합소득신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종합소득신고라는 보통 5월에 한다.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종합소득신고가 뭐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민관 용식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이었는데 누가 이렇게 잘못 설명한 거야. 지인이 당신 이분이 처음 명시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올해 처음 했으면 너무 세금 신고 안 해도 돼. 이렇게 좀 잘못된 지식을 전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가산세 받고 그랬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합소득 신고는 소득이 있으면 그 다음 5월 달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가산세까지 있다는 거.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신고 서류가 뭐냐 그건데 뭐 결국에는 세무서에서 날라옵니다. 근데 아까 케이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신고서가 못 받은 우편물을 못 받는 분들도 많아요. 주소지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다음에 뭐 주민등록번호, 뭐 소득세 신고 안 되면 뭐 카드 내역, 현금영수 있으면 현금영수 이런 것만 있으면 종합소득 신고하는. 요즘에 또 홈택스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신고하는 일이 좀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땐 간단한데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죠. 이분도 강동구에서 이제 서울 제조업을 하시는 시민장인데 처음 신고했어요, 이게 먼저. 근데 세무서 가면 무서운 거야. 주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셨죠. 저 그냥 간단하게 답변했죠. 아, 세무서 가기 싫으세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시라고. 근데 이거 보시면서 후딱후딱 하시고 저한테 뭐 묻고 뭐 이랬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해가지고 초보자도 했어요. 쉽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데 안내가 잘 안 돼서 제가 자기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뭐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야 첫째는 안 해도 돼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막 가산세까지 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저 근데 그러면 이 국세청은 이걸 왜 사람들한테 잘 널리 안 알려요? 알죠. 근데 우리나라 그 종합소득 신고자가 500만 명이 넘어요. 공무원이 그 정도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편물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하는데 집 주소가 바뀌면 또 그렇고 사업장 주소도 바뀌면 몰라요. 왜냐면 음식점 하다가 뭐 폐업하기도 하고 뭐 옮기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뭐 이메일도 잘 안 보고 바쁘니까 그럼 모르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사람이 또 매일 바쁘잖아요. 또 그럼 5월달 신고가 금방 또 지나가요. 자기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은 심지어 그런 분도 많아요. 5월 30일 연락이 와. 빨리 신고해달래. 깜빡하고 있었어 자기가. 미치는 거죠 저희도. 그래서 막 그날 밤새면서 하는 거예요 저희도.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뭐 신고 안 하면 뭐 가산세 뭐 그러니까. 요즘은 좀 많이 알아요. 우리도 많이 기자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국세청이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세금 신고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있으세요 이제 사업 하시는 분들이. 회계사에 맡겨놓으면 회계사한테 다 해주는 근데 사장님 맡겨야 된다는 생각도 못해. 처음 내가 사업한다. 막 이제 뭐 아니요 어디였지? 보통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뭐지? 프리랜서. 뭐 학원이랄지 아니면 뭐 디자인, 웹 디자인 뻔합니다. 집에서 혼자 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수주 받아 매주 받아가지고 또 학원도 만나는 애들이 다 애들이야. 거기 근데 뭘 듣는 얘기가 뭐가 있겠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뭐 넘어갔어. 그렇죠 영어만 1년 내내 강의하고 뭐. 그 개별적으로 통계가 없나 봐요. 네, 요 안내문이 가면은 신고하라고. 신고하라고 하면 이거 일단 저쪽에서 오면 세무서에서 날라오더라고. 겁먹는데 그걸 못 받는 분들도 많아.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 못 받는 게 거의 20-30% 돼요. 받으면 다행인데. 웬만하면 1년간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세금관계 그쪽에 다 해주라 해가 비용을 언제든 일하주라. 회계사에 맡겨가지고 그렇지. 그게 오히려 더 싸게 그렇게 뭐 좋아야 되나고. 전체를 하니까. 전문가의 느낌이 가장 좋다고. 그럼 회사님은 세무사 자격도 갖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회계사 자격을 받으면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저희가 그 변호사를 시험 보면 변리사하고 같이 나오고 변호사하고 법무사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시험 범위에 그 법무사 영역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변호사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업 그 고시 패스할 때 세무 영역이 따로 있어요. 같이 그거를 패스하지 않으면 어차피 회계사 자격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공인회계사 제도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세무사 제도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세무사 제도.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공익에서 CP가 또 저희는 1940년대에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세무대리업을 했는데 회계사가 적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무사 자격증을 새로 만든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제 세무사가 훨씬 많으니까 세무사가 먼저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기본은 우리나라 시작은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미국에는 세무사가 있을까요? 근데 거기는 변호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무사 자격증이 있을까요? 미국에? 없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거기는 AICP, 즉 회계사가 다 세무 업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회계사, 그러니까 한국 회계사 시험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안 뽑다 보니까 이 세무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국세청에서 세무사 자격증을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세무사 자격증도 같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세무사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세무사가 더 널리 알려져 있는 것 뿐입니다. 그냥 재밌는 얘기였고. 맞아. 아, 신고 기한은 뭐 보통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되고요. 네. 대부분 깜빡하고 있다가 뭐 한 5월 27일쯤 생각나가지고 그때 연락을 왔어요. 27일, 28일쯤. 보통 다들 그러세요. 왜냐하면 장사가 바쁘거든요. 자영업이 그렇잖아요. 뭐 물건도 떼와야 되고 손님도 뭐 만나야 되고 정신 없습니다. 자영업. 뭐 자기 직원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 뭔데 세우시고 깜빡하는 거지. 그렇고 이거는 이렇게 앞에까지 간단하게 일단 저희가 7가지 토픽에 대해서 뭐 세면도를 막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뭐 다양한 분야에서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강의 준비할 때는 뭐 이런 것도 만들어요. 재무제표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재무제표 기원부터 재무제표가 뭐가 들어가고 그런 강의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근데 오늘은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 했지만 그래도 100% 만족할 수도 있고 뭐 도움이 안 됐다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주셔도 되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토픽을 준비해온 거고 혹시라도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문의 주셔도 됩니다. 뭐 이거 계속 지금 강의는 뭐 좀 더 할 텐데 문의 주셔도 되고요. 아까 뭐 중간중간 많이 물어보셔서 지금 생각 안 나고 나중에 생각났다 그러면 좀 물어보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제 강의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하는 업무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방이 뭐냐면 이런 새는 돈을 막으려면 사후 약방문이면 안 돼요. 나중에 사고가 난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 원들이 이거 어려워. 그래서 저는 예방이라는 표현을 써요. 손 놓고 외압감 붙이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교육과정도 있고 뭐 하긴 한데 보통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오늘은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나오셨는데 보통 사장님들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죠. 우리 회사의 취약점이 뭔지 직원들 아까 얘기한 노시적 그 횡령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겪으신 분들이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회사 혹시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데 보통 횡령하면은 금액이 크거든요. 금액이 왜냐하면 장기간 동안 잘 들키지 않은 상태로 계속 쭉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좀 진단 좀 해달라. 뭐 의사처럼 좀 자기가 암이 크고 있는 거를 미리 암이 다 뭐 오기까지 간다면 오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 화타도 못해요 그거는. 근데 암이 발생하기 직전에 아니면 그런 징후가 있다라는 거를 미리 좀 알고 진단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뭐 이런 뭐 통합 솔루션까지 뭐 이런 거를 제가 뭐 도와드리겠습니다. 잠깐 제 소개였고요. 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아까 그 뭐냐면 옛날에는 바보들만 더 느꼈는데 요즘에는 무슨 사람들 들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코가 간다고. 또도 다 코가 가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뭐 세금도 있고 뭐 횡령도 있고 뭐 사기도 있고 뭐 다 남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뭐 그냥 기사 뭐 신문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지금 아들라이스 친구처럼 제가 이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 말할 때 참 마음에 들어서 썼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나도 얼마 전에 당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는 내가 뭐 부동산 거래하시는 뭐 어떤 사장님이랄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양도세 같은 경우도 부를 수 있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뭐 재산세랄지 취득세랄지 얼마든지 다 뜯기고 있어요. 1년 내내 세금을 내야 돼요. 제가 아까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매달 내는 세금이 있다고 얘기 드린 것처럼 참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을 내기 위해서 마치 뭐 세금 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죠. 우리는 사장님들도 뭐 각자의 분야에서 기자님도 마찬가지로 뭐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돈이 새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강의는 뭐 짧게 빠르게 했는데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는돈 막기 요약. 오늘의 주제는 세는돈 막기입니다. 어쨌든 7가지 주제를 말씀드렸고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뒤에 그 잠깐 설문지 같은 거 있는데 혹시 뭐 오늘 강의 보시면서 뭐 이렇게 좋았다 아니면 이런 거 다음에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여기 설명해 주시겠어요? 근데 왜 한국비 예방설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름이 제가
요거 참 사연을 좀 말씀드려야 되구나. 처음에는, 저는 뭐 세금이나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어떤 그런 사기나 비리나, 이런 거를 좀 미리 막아보고 싶어요. 기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걸 또 이렇게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집중적으로 얘기하다 보니,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비리라는 게 나하고는 좀 너무 먼 얘기 같다. 동떨어진 얘기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냥 이름 지을 때는 이 비리라는 게 그냥 어떤 그런 뭐 사기나 뭐 이런 걸 좀 의미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좀 쓰기 시작했고요. 어쨌든, 이 비리라는 게 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뭐 그런 좀, 우리나라의 제 그냥 소박한 그냥 이제 그냥 우리나라가 좀 맑고 투명한 그런 스타일로 신뢰성 있고 뭐 이런 신뢰받는 사회 이런 걸로 좀 하고 싶어서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 좀 만든 드립니다. 아무튼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전공 일치가 됐는데요. 네. 근데 세상이 정말 깨끗해졌네요. 글쎄요, 제가 기자님 이렇게 물어보면 세상이 깨끗해졌다고 하면은 뭐 문바라고 할 거고 아니라고 하면은 뭐 바람바라고 할 텐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 바람이 그래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 전파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좀 그런 의지를 갖고 실천을 하고 했다면 좀 더 어제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정치 때문이 아니라 이런 세상을 만드는 건 결국 우리가 투표해서 뽑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정치인들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